부자가 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예측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오늘은 그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예측했던 내용은 올해 2월쯤에 저희 와이프가 너의 부동산에 대한 뷰는 어떠냐?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제가 준비를 해서 와이프한테 먼저 보여줬고 3월 중순쯤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2019년 2월에 예측을 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018년까지는 미국이 금리를 2019년에 한 3번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1년 초부터 금리 동결 분위기로 가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었죠. 근데 그 당시 때 제가 예측을 했던 내용은 트럼프 재선이 2020년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트럼프가 금리를 그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오히려 하락을 하거나 지금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가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오일 가격도 계속 상승이 되게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국 환율의 평가 절하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물가 하락을 유도하되 오일 가격을 낮춤으로써 어느 정도 물가를 잡는 수준을 만들고 그러면서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잡아둘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미국 내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쓸 수 있었던 가장 큰 카드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법인세 인하하는 거였고, 두 번째가 SOC 투자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인세 인하 등 어떤 세금 혜택을 주고 미국 내로 공장을 많이 끌어들여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을 했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약발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마지막 카드였었죠. SOC 투자 관련돼서 조만간 발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4월 말에 2조 달러에 달하는 SOC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럽, 북한, 중국, 멕시코 등 계속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재선을 하는 내년 말까지는 이 갈등들을 그렇게 쉽게 해결하는 양상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고, 어느 정도 해결할 듯 하면서 안 하고 할 듯 하면서 안 하면서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면서 결국 대선 때 맞춰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서 본인의 역할이 엄청 컸었다라는 자료로 좀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의 투자는 당분간은 조금 보류를 하는 게 좋은 게, 말씀드렸듯이 내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경기가 유지는 되겠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확 꺾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 등 위험자산 쪽 투자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부터 조금씩 안전자산을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2월 정도에 이 예측을 전망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금값이 많이 오른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경제, 주식, 부동산은 하락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한 1년 정도 후부터는 하방 리스크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일부 요소들, SOC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요소들과 관련된 투자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투자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2020년 미국 재선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기 시작을 할 거고, 초반에 한두 번 올릴 때는 효과가 없겠지만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게 되면은 미국은 괜찮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고 경제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외부 충격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국가들은 해외 투자 자금들 빠져나가는 걸 방어를 하고 본인들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따라 올리게 되는 국가들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나라 중에 하나고 금리를 따라 올리게 되면 부채가 많아진 상황에서 부채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길 거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계에 봉착하는 국가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작년부터 발생하게 된 터키라든가 베네수엘라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 어느 정도 그에 해당하는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트리거가 돼서 전체적인 세계 경기 흐름은 조금 하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관심이 많으신 부동산은 지금 투자하는 게 맞느냐? 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똘똘한 한 채를 좀 추구하는 분위기가 됐죠.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똘똘한 한 채로 모이기 시작을 했고 작년 말에 조금 주춤하던 집값이 강남의 대형 위주로 집값이 다시 상승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똘똘한 한 채라는 개념 자체도 이번에 처음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2006년, 7년에 나타났던 현상이 지금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2008년에 가서는 금융위기가 오면서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30-40% 이상 빠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의 경우를 참고를 하면은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좀 가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부동산 매입 시기는 2025년부터 27년까지 분양 물량이 상당수 줄게 되는, 즉 공급이 상당량 줄게 되는 시점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좀 떨어뜨리기 시작을 하고 금리를 어느 정도 떨어뜨리는 시점에 가서부터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시점은 지금 부동산 규제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경기가 좀 꺾이게 되면은 경기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할 거고 그럼에도 살아나기 좀 힘든 상황이 되면은 부동산 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지금 만들어졌던 규제들이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시점이 가장 부동산을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고 특히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리를 어느 정도 떨어뜨리는 시기부터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좀 복잡하거나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강남에다 투자하시면 됩니다. 강남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거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성향이 있고 올라갈 때는 더 오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 강남으로 들어가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아파트 투자를 꼭 해야 한다 아니면 무주택자로서 어느 정도 살 집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새 아파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에 완공이 되거나 아니면 2년 안에 완공이 될 아파트를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대규모로 짓기 시작한 게 1970년대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연한들이 거의 30-4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아파트들이 좀 낡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는 곳, 중에 노후화된 곳, 예를 들면 개포 단지 같은 곳인 거죠. 그런 데는 어느 정도 투자를 들어가 놓으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 자체가 1970년대에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히 강남 지역도 그렇고 노후화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노후화된 지역 중에서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것도 노후화된 곳을 조금 정비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라서 극도심 지역에 있는 좀 노후화된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극도심 이외에는 신규 택지를 제외하고는 수익성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경기가 상승하는데 좀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데 투자하시는 것은 조금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부동산 하락이 시작이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도심 지역은 어차피 새로 한번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극도심 지역에 좀 노후화가 심하게 된 곳들에 투자를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극도심 외의 지역도 좀 갈아엎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극도심을 제외한 도심의 외곽 지역이나 조금 떨어진 곳들은 오히려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조금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어느 정도 부동산이 경기가 부양이 되지 않는 이상 그런 지역들은 가격 상승의 제한이 있고 오히려 떨어져서 잃어버린 10년이 될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또 중요한 부동산 투자 요소 중에 하나가 직주 근접성인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직주 근접성에 대한 중요성은 전 더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중심 업무 지구라고 하는 곳이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강남 지역이 있고, 광화문 종로 지역이 있고, 여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중심 업무 지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 30분 이내, 도어 투 도어, 집에서 출발해서 직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시간 50분 이내 거리에 있는 베드타운들, 역세권 주변으로 된 아파트 단지들이 되겠죠. 이런 지역들은 어느 정도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2호선을 둘러싼 2호선 안쪽의 지역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호선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쪽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GTX-A도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GTX-A가 뚫리는 것도 좀 유심 있게 보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죠. 노인층이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도 이제 1인 가구들도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이런 성향들을 봤을 때 역세권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거리 통근이나 통학에 대해서도 조금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요. 따라서 역세권 투자는 어느 정도 괜찮은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심 업무 지구 두 군데 이상을 갈 수 있으면서 각각 한 30-40분 안에 50분 안에 도착을 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투자로서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를 준비해야 되는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할 텐데, 금리가 올라갈 때는 소형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어느 정도 방어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요즘 사람들의 성향과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성향을 좀 파악을 했을 때, 목돈이 들어가는 거주지를 찾는 것보다는 좀 월세를 어느 정도 섞어서 본인들이 살 곳을 마련하는 수요들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쉐어하우스나 이런 비슷한 컨셉들이 많이 인기가 많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형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은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월세를 어느 정도 따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새 아파트, 아니면 극도심의 노후화 지역, 아니면 중심 업무지구로부터 도어투도어로 50분 내에 끊을 수 있는 중심 업무지구 두 군데 이상을 갈 수 있는 곳이면 더더욱 좋을 거고요. 역세권들, 그리고 소형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지역은 지금부터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씩 투자를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은 어느 정도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완전 부동산 적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을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에 좀 투자를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좀 인하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런 부동산 규제가 어느 정도 풀리면서 부양 대책이 나오기 시작하고 할 때 조금 그때까지 돈을 좀 모아놨다가 경험을 좀 쌓은 후에 그때 좀 어느 정도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농지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한 2-3년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구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5년의 영농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65세가 되기 전에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토지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토지도 조금씩 투자를 해보고 하면은 후에 농지연금이 굉장히 괜찮은 재테크 수단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이신다라고 하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농지연금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전망 및 예측 자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이프가 얘기를 해서 올해 2월에 제가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3월에 올렸던 내용을 그냥 쭉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모든 게 맞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 혹시 참고만 하시고, 혹시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 좀 남겨주시면 제가 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치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니면 뭐 다른 요리로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혹시 근데 참치를 어떻게 잡는지 아시나요? 참치가 굉장히 큰 생선이죠. 그래서 참치를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동원이 됩니다. 헬리콥터가 동원되기도 하고, 어군 탐지기가 동원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장비가 동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참치를 많이 잡아본 선장의 감이라고 합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를 무시를 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예측 자료도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도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우선 제가 그동안에 경험하고 어느 정도 보고 느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감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유념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였습니다. Alright, alright, alright. Okay, okay.